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는 대상자를 수증자라고 하고요. 이 수증자는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죠. 많은 분들께서는 이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을 때인데요. 이 증여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고요. 만약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불이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증여세는 먼저 증여받는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이 증여공제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실제 납입해야 될 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게 됐을 때 수증자는 바로 이 납부세액을 내면 되겠죠. 결국 이 납부세액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증여공제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증여공제를 잘해서 과표를 낮춰야 낮은 세율이 결정이 될 거고요. 또 그렇게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공제를 또 빠져야 조금 더 세금을 적게 내는 바로 그런 플랜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작은 변화들로 큰 변화가 생기는 게 바로 증여절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세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게 되고요. 여기에 채무액을 뺀 다음에 이 증여재산 가산액을 합산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과세가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항목 어떤 항목들인지 알아보면 먼저 증여재산 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시점에 재산가액의 크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비과세의 경우는 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에 해당되는 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재산들을 증여받았을 때는 당연히 제외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무액을 빼게 되는데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을 말하게 되는데요.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은 채무를 껴서 받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빼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추후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를 끼고 하는 증여를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증여를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기 때문에 결국 증여재산 총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감소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채무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채무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42%에 해당되죠.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이기 때문에 차액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6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채무를 제외하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게 유리한지 체크하셔서 부담부 증여를 하시든 혹은 채무를 제외하고 증여를 하시든 그런 결정을 하셔야겠죠. 다음, 증여재산 가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 해당 증여일 전 동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 과세가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동일인인데요. 동일인에는 이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러니까 저보다 위인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 이럴 경우에 이 배우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나 어머니는 동일인이고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동일인이 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과세가액이 결정이 되겠죠. 다음은 증여공제를 살펴볼 텐데요.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 공제와 재산손실공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공제하게 되는데요. 먼저 증여재산 공제를 소개해 드리면 이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하게 됩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 동안 적용되는 누계한도액인데요. 조금 더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증자의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합산 한도로 6억 원까지는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직계 존속의 경우는 성년의 경우는 5천만 원, 미성년이 받을 때에는 2천만 원을 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직계 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친족, 여기서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해당이 됩니다. 1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공제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사전 증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중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잠시 예시를 들어드리면 배우자의 경우는 10년 동안 6억 원의 증여 한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10년 동안 6억 원을 증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10년 동안 6억 원을 증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10년 동안 6억 원, 결국 30년 동안 봤더니 총 18억 원을 증여하게 됩니다. 이 18억 원이나 증여했지만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게 되죠.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 재손실 공제를 소개해 드리면 이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 증여 재산이 재난으로 인해서 멸실이나 훼손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때 그 손실가액을 바로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손실로 인해서 증여재산이 손실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도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증여재산이 얼마나,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해가지고 이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니까 만약에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고 누진 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이 산출세, 실제 내야 될 세금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과표인데요.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그리고 30억 초과라면 최대 50%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이 과세 표준을 조금 더 낮은 세율에 적용받게끔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을 가급적이면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증여하는 재산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증여할 재산이 10억이다, 20억이다라고 했을 때 2명의 자녀나 3명의 자녀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증여재산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수증자를 늘려서 하는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2020년 세법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가정하였고요. 자녀 한 명한테 11억 원을 증여한다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때 1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은 이 아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제외해서 과세표준 10억 5천만 원의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세율 40%를 곱하게 되고 누진 공제액인 1억 6천만 원을 빼게 되면 이때 나오는 증여세는 바로 2억 6천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여는 수증자가 취득한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취득 방식이기 때문에 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재산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11억 원을 자녀 2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11억 원의 자산이 5억 5천만 원씩 각각 증여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과 딸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재산 5억 5천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결국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이 5억 원의 과세표준에 세율 20%가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게 되면 그리고 여기 곱하기 2명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는 1억 8천만 원을 내게 되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동일한 11억 원을 증여하는데 한 명한테 증여할 때는 세금이 2억 6천만 원. 2명한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결국 8천만 원만큼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 거죠. 만약에 수증자를 더 많이 늘렸다고 하면 세금을 더욱더 절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수증자를 늘리는 것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납부세액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요. 세액공제에 빠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먼저 신고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공제가 있고 외국 납부세액공제, 그 밖에 공제, 감면세액 등이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세액공제들도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신고세액공제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 증여받고 나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증여세를 내게 되면은 3% 감면효과, 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혜택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먼저 증여세는 납부해야 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해당이 되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납부하지 않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최대 40%의 가산세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신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신고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데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는 2019년 이전의 납세 의무 성립분까지 그때까지 납부기한에 내지 않았을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매일 0.025%가 추가로 가산이 되고요. 납부기한 이후라고 하면은 체납시의 3% 그리고 월 0.75%의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2020년 이후의 납세 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는 1단위 0.025%의 가산세를 내면 되고요. 납부기한 후에는 체납시 3% 그리고 원래 월 0.75%가 1단위로 바뀌어서 0.025%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내가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세금 폭탄까지 맞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증여공제를 활용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부담부 증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증여재산공제, 10년 단위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은 더욱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플랜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특히나 이 증여재산공제는 기간을 10년 단위로 길게 설정해서 하면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율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죠.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공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세표준에 딱 걸리지 않게끔 금액을 조절을 하는 거, 그리고 수증자를 나눠서 과세표준을 절반 혹은 3분의 1, 4분의 1로 낮추는 게 바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증여라는 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국세청에서 이 모든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알까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거의 모든 과세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으면 반드시 제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3%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내니까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죠. 결국 이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만드는 게 증여 절세 플랜이고요. 꼭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이 증여 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갑작스럽게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산은 바로 생명보험사에서 팔고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망 즉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증여세든 상속세든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 매우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꼭 이 증여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상속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하루빨리 상담하셔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상속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